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과 종목들, 그리고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번 주의 이슈와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보면서 투자의 포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아이폰과 갤럭시의 경쟁 상대는 구글의 넥서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장기 집권이냐 새로운 얼굴이냐의 문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 다툼을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예전엔 비슷했는데 이제는 다르다. 삼성, SDI와 LG전자. 이번 2분기 성적표를 본 표정도 다르다는데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경제가 정치를 흔드는 것은 현재 진행형. 글로벌 금융시장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시각.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슈는 IT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번 주 IT의 일종의 얼리버드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구글 쪽에서 굉장히 신제품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기존에 높았고요. 외신에서는 그 사전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신제품이 나온 이후에 이 제품은 혁신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글은 어떤 제품을 내놓은 것이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제품의 실제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약간은 좀 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USB처럼 생겼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일종의 저장 장치인 USB 칩처럼 생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크롬캐스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결국은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방송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장비, 미러링 장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러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동영상을 TV로 옮겨주는 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치면, 스마트폰으로 뭔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좀 크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이제 삼성전자 제품들은 뭐 삼성전자 제품끼리 호환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기기로 좀 확장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이 35달러짜리 이 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여기 HDMI 단자에다가 크롬캐스트라는 이 제품을 꽂으면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구글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글 TV라든지 ITV 같은 제품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휴대가 간편하다라는 점.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가격이 35달러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제품은 크롬캐스트와 넥서스 7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품이었는데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이것이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35불짜리라는 것,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기기들 가격보다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iOS, 애플의 iOS나 안드로이드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글의 아이패드에서 보는 영상도 이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서 TV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ITV 같은 그런 장비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삼성 제품들만 쓰는 사람, 애플 제품들만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만 선호했던 사람도 좋은 기기가 있으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고, 안드로이드 기기를 선호했던 사람도 자기의 뭐 직업이라든지 특성에 의해서 애플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OS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의 ITB는 $100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가격에 휴대가 간편하게 제공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사겠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함정은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미국에서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만 마련이 된다면,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미러링할 수 있는 기기로 전 세계에서 런칭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는 IPTV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정말 먼 미래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채널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최근에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만 골라보는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경우 이런 기기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용 기기가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격이 기존 기기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제품 어떤 것일까요? 준비된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그림입니다. 아이패드와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삼성의 이 패드류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 넥서스 7 두 번째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에디션의 특징은 뭐냐면 낮은 가격, 그리고 퓨어 구글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의 모든 제품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을 거친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게 아니라 통신사나 국가별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제품을 다 자기 나라 자기 상품에 맞게 변형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통신사용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글의 넥서스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구글이의 아무것도 늦지 않은 넥서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하드웨어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의 특징은 뭐냐면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랑을 했던 뭐 갤럭시 S4 정도의 스펙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도 그 국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주로 이제 한국은 2차 국가로 계속 분리하고 있는 반면, 구글 같은 경우에 넥스 7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거의 제일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저도 아마 나오는 날 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드웨어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제품들, 뭐 삼성 제품이라든지 뭐 림사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거품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의 제품이 퓨어 구글을 달고 나와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팔린다면 저는 왜 아이패드를 사야 되느냐, 왜 갤럭시 탭을 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우리가 김정희 애널리스트, 네? 그 옵티머스 2 사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휴대폰 말고 이제 탭 말씀드리는 거죠. 탭 입장에서는 저는 뭐 삼성의 갤럭시 탭 그리고 이 아이패드류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리뷰 제가 좀 이제 뭐 실제 매장에 가서 좀 써보고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면 저는 바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일단 낮아졌다라는 점, 하드웨어 스펙은 최상위 제품들과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HD급 화질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과거 제품과는 다르게 카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양들을 달고 나와서 굉장히 비교적 높은 사양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의 킨들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서비스를 앞으로 넓혀가기 위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평가를 지금 외신 쪽에 살펴보게 되면 아이패드는 굉장히 강력한 적을 만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크롬캐스트와 함께 넥서스 7 두 번째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상황은 전반적인 하드웨어 가격을 계속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올 모토 X도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제품 대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게, 스펙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하드웨어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일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다른 제품들이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이 $200 이상씩 높은 가격으로 나오면 아무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런다면 뭐 통신사를 끼고 더 낮은 가격에 팔던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취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통신사를 끼지 않고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약정을 끼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구글이 결국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구글의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의 일종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웬만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메일 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드웨어 제품들의 확산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기여하고 있는 게 중국의 저가 제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에 대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콘텐츠 시장의 확대,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방송 권력자들, 언론 권력자들은 점점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부담을 받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LG전자. 지금 뭐 G2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또 애널리스트들이 막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G2가 나오니까 괜찮다. G2로 인해서 괜찮아질 거다. 하나도 안 괜찮아 보입니다. LG전자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시장 내에서도 오늘 이제 주말에 금요일날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아프리카 TV를 비롯해서 컨텐츠 유통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뭐 길게 본다면 CJ ENM, SBS 컨텐츠 허브, 아프리카 TV 이렇게 일종의 플랫폼망과 함께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단기간이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품 가격. 세트의 가격이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부품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는 아마 9월, 10월 정도 오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정책 입안자가 바뀔 가능성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외신 쪽에서는 2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구인지 좀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에서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로렌스 서머스, 제니 델런,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니 델런 같은 경우는 FRB 부의장이고요. 자, 이분은 지금 오바마의 경제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이 양반이 재무장관, 재무차관부터 시작해서 재무장관까지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통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두 분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자료를 보자면 자네 델런보다는 서머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왜? 지금까지 FRB 의장을 여자가 한 적이 없다. 이건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첫 번째 여성 의장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면 여성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로렌스 서머스가 지금 오바마 쪽에 경제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친분 관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경제정책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버냉키 의장은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라고 친다면 서머스 같은 사람이 돼서 오바마 그 행보를 조금 맞춰주었을 때 좀 더 활발한 경제정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서머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버냉키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니 델런이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의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치권과 밀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하버드 총장을 할 정도로 학계에서도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집안도 대단하죠. 이분이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 물리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경제 쪽으로 돌렸는데 집안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에서 이제 그 단계를 엘리트 단계를 꾸준하게 밟아오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중요한 것은 독선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주변의 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좀 더 중요하고 또 하버드 총장에서 내려오게 된 계기도 말실수, 여성 폄하 발언 때문에 하버드 총장 자리에서 또 내려오게 됐기 때문에 의외로 좀 말을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 재무장관 시절에도 업계를 두둔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좀 많이 오르내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는 반대로 정치력이 없죠. 왜냐하면 계속 학계에만 있었습니다. 이분의 남편도 노벨 경제학상 학자 출신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FRB에만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FRB의 정책과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또 부의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국 의장들과도 친하다라는 거죠.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과도 연봉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정책 공조에는 굉장히 좋으나 정치력이 없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면서 정치적인 서머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정책을 승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자니 옐런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의 흐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임명 시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버냉키 임기가 1월까지입니다만 그때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버냉키를 먼저 낙마시키고 새 의장이 적응하는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9월이나 10월 달에 둘 중에 한 명을 오바마가 지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분이 될 경우에는 정책의 변동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것이 금리 자유라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좀 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되면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니 옐런이 된다면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버냉키가 얘기해 놓은 단계대로 아주 서서히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FRB의 전반적인 정책 핵심은 이번 회의가 아니라 잭슨홀 회의 이후가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잭슨홀 회의가 끝나게 되면 오바마가 과연 다음 FRB 의장을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큰 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애널리스트는 둘 중에 누가 되는 게 시장에서 유리할까요? 그 부분은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자넷 옐런이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쉽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분명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고 나빠지는 산업도 있고 경제 성장률은 아직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적만으로 본다면 이분이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정책을 너무 오래 펼쳐왔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정책을 서서히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과서적으로는 서머스의 정책이 맞아 들어갈 가능성, 재정 정책을 중요시할 가능성이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것은 또 그건 아니죠. 어쨌든 경제 성장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자니 옐런 같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결론을 좀 내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시각을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어도 제가 보기엔 서머스가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친환경 종목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일 수도 있겠고요. 중국의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친환경을 중심으로 짠 새로운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면서 환경 보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을 자연스럽게 육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LED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ESS 관련주, 거기다 이제 태양광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환경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 중심에 놓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 SDI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바로 핫 플레이어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실적 발표가 되면서 탄력은 조금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16만원권 정도. PBR 개념으로 지금 자산가치 개념으로 한 배 수준까지 오니까 주가가 조금 정체된 양상인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실적이 뛰어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과연 이 기대감이 정당한 것인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근데 삼성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팔리게 되면 그 어떤 관련주보다도 실적의 개선 속도가 가장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2차 전지의 수출량을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BMW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과 많은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수출 물량에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물론 과거 대비해선 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주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움직일까요? 실적도 예상보다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기대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떠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미국 시장의 지금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맨 위에 회색 비슷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순수 전기차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차로 운영을 하다가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젤 엔진 혹은 가솔린 엔진으로 전환되는 이런 엔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하늘색으로 가장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보시면 판매량이 최근에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2013년 들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 미국도 배기가스 규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연비 규제와 함께 배기가스 규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차량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량은 분명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띄어서 봤을 때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늘었죠. 하이브리드도 늘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아직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는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에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그동안 눌려왔던 일본 업체들, 그리고 닛산의 리프라든지 그다음에 프리우스 같은 이런 모델들 생산이 재개가 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우스에도 지금 제공되는, 닛산 리프에도 제공되는 2차 전지는 한국계 아닙니다. 또 이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서 크게 기여했던 테슬라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 지금 한국 업체들 건 아니죠. 그럼 어디께 한국 업체냐? 바로 이제 이번 하반기에 나올 BMW의 i3 이런 것들이 삼성 SDI에서 이제 물량을 수주받아서 판매하는 것들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연비 규제와 환경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 많이 팔릴 거야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삼성 SDI는 지금 1분기에는 28%까지 비중을 끌어올리면서 소형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비중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거의 둔화였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빅3 업체만 본다면 삼성 SDI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니까 결국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에 또 앞으로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ESS 시장 같은 더 큰 대형 전지가 필요한 시장에서도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삼성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던 이런 노트북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이 그래도 늘고 있다라는 거죠. 탄력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런 이제 그 배터리의 판매량이 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다면 최근에 이제 성장 목표로 꼽고 있는 것은 어쨌든 태블릿입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은 노트북보다는 작고 스마트폰보다는 용량이 크죠. 그럼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더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지금 화면이 자기만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지, 지금 대형 쪽으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형 시장은 여전히 유럽 업체들과 일본 업체들의 독점이 거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와 LG화학이 곧 따라잡을 것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기술, 핵심 소재에 대해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술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 SDI가 ESS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에서 중소형 때처럼 크게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울트라북, 태블릿 PC, 노트북, 고가 스마트폰, 일반 스마트폰대로 2차 전지의 가격이 쭉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SDI의 성장은 이 울트라북에서도 일부 왔지만 이것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태블릿 PC, 노트북 이쪽에서 왔는데 이쪽보다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태블릿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용량이 이쪽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는 실적과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중소형 쪽에서만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 SDI가 i3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전기차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려놓지 않으면 그 숫자로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이 ROE의 수준은 지금 한 6, 7%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가를 PER 기준이 아니라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2배 가까이 올랐을 때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숫자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 SDI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너무 미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기차 잘 팔리고 ESS가 잘 팔리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라. 전략상으로는 아주 장기로 가든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상당 부분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핫플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콜드플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콜드플레이어에 대해서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주가는 저점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잠깐 놀라운 듯 하다가 실적 발표를 보고 오히려 차트도 밀리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LG전자의 실적. 2분기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기대했던 핸드셋이 아니라 에어컨이 주도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자, 지금 에어컨 부분,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에어컨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TV와 핸드셋 부분인데 에어컨 부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계절성이 있는 거죠. 다음 분기부터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실적은 예상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왔지만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TV와 핸드셋이 좋아지길 바랬는데 실제로 좋아진 건 이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제 수익성을 살펴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의 개선 자체는 에어컨 쪽에서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래서 매출을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이익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에어컨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2분기에. 그래서 2분기 에어컨의 성수기가 지나가는 3, 4분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LG전자는 조금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그럼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먼저 TV 시장입니다. 이번에 TV 시장도 생각보다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4분기에 미국의 대량 소비 시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4분기에 대량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최근에 일본 업체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중국 업체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 시장 쪽에 5대 메이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삼성도 최근에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LG도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일본 탄력 둔화되고 있죠. 전부적으로 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만 올라가고 있느냐? TCL이라고 하는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만 지금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국 업체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상해 중심가에서 가전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필립스, 소니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들 업체들을 중국의 가전 매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비롯한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한국 가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TV,
냉장고와 같은 일반 가전 쪽에서는 하이어를 비롯한 중국의 내수 브랜드에 굉장히 많이 밀려나고 있고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8, 9, 2, 11호 굉장히 저아래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전 시장 쪽에서 따라오고 있는 중국 TV 시장에서도 조금 무서워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OLED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이 OLED를 비롯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도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2, 3%밖에 되지 않는 TV나 가전시장 쪽에서의 움직임. 결국은 특별한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중국 업체 쪽에 빠르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일본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뒤지기 시작하면서 먼저 어디 쪽에 투자를 했느냐? UHD TV 같은 쪽에 먼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이쪽에 조금 손을 놓고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동안 일본과 대만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UHD 시장에 뛰어들어서 벌써 100인치짜리 이상짜리 TV를 만들어서 보급형으로 양산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것. 일본 업체들은 일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한국에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쪽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경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TV 시장의 문제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LG의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성장은 이어질 겁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어질 건데 이번에 왜 휴대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느냐? LG 휴대폰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로우엔드, 미들엔드, 그리고 하이엔드로 나눠지는데요. 옵티머스 G로 대별되는 앞으로 이제 G 브랜드로 간다고 하죠. 이 G 브랜드가 지금 하이엔드고요. 그리고 구글의 넥서스 4 같은 경우가 이제 미드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L 시리즈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L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L7, L9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저가형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판 모델은 뭐냐? 옵티머스 G와 같은 고가 모델들은 별로 못 팔고 저가 모델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크게 내지가 못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아마 3,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실까요? 자,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엔드, 미들엔드, 로우엔드 같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판매량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늘고 있습니까? 지금 하이엔드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들엔드와 로우엔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옵티머스라는 이름은 버려야 되겠죠. 하이엔드 쪽에서는 G2라고 하는 브랜드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옵티머스 G를 쓰고 있고요. G2가 나오게 된다면 저도 이제 그것을 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강력한 경쟁작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5S도 나오죠. 갤럭시 노트 3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구글의 모토 X라고 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옵티머스 G2가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것이다. 어렵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우엔드 핵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릭스 국가인데요. 중국의 저가 모델을 공급하는 쪽에서 삼성전자는 채택이 됐지만 LG전자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물론 다음번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국 시장에 대한 이 대응이 다른 경쟁업체들에 대해서 비교적 늦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부담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몇 년간 쌓아온 브랜드 네임을 버리고 G라고 하는 브랜드로 민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먹히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부담감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TV 시장과 핸드셋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과연 비싼 수준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정확하게 가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거의 뭐 7, 8만 원 이상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물론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망할 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휴대폰을 못 판다고 해서 그게 기대임이다라는 거지 완전히 못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죽을 쓰는 정도로 못 파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홈 어플리케이션
쪽이라든지 뭐 에어컨 쪽이라든지 나머지 가전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익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CNS에서 확보한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의 이익은 꾸준하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최소한 망할 기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7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되 현재 증권사들이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의 가격이 온다면 그때는 만족하고 다시 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LG 휴대폰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나요? 유럽 쪽에서 L 브랜드는 비교적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삼성의 이제 갤럭시 S3, S4 같은 하이엔드 모델들만이 많이 팔려서 전 세계에도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로우엔드, 미드엔드가 주력을 이루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하이엔드 제품들의 판매량은 생각보다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 그런 이 폰이 많이 판매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부 베트남 같은 시장에서는 자신의 2달 월급을 들고 와서 뭐 갤럭시 S3를 사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휴대폰의 판매의 핵심은 결국 미드엔드, 로우엔드 쪽이고 실제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나 이머지 쪽엔 진출을 못했지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L 브랜드라고 하는 미들, 로우엔드 모델들은 비교적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종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 LG전자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좋은 의견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반적인 매도의 핵심이 IT 종목이라는 점도 되새겨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조금 나온 지 기간이 지난 리포트입니다. 7월 18일에 나온 KDB 대우증권의 김학균 팀장이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수익률 역전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자, 리포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시장이 과연 이 리포트대로 움직였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그리고 리포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체크 포인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리포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일본 시장 최근에 호재를 다 반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악세를 보였던 장기 그 구간, 디플레 구간, 저성장 구간에서도 지금 보면 반등을 했던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부양했던 시기, 역플라자 합의를 통한 엔화의 약세, IT 버블, 고이즈미 개혁 이런 것들 동안 굉장히 많은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려 88%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보면 일본은 호재를 굉장히 많이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일본 증시의 흐름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변수를 꼽으라면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일본의 국채금리가 지금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구간 동안 별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도 변동성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적정한 선이 있는데 그 적정한 선을 넘으면서 거의 1% 가까이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자마자 일본 증시가 막 하루에 5%씩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급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 그런데 이 금리가 최근에 생각보다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금리의 상향 트렌드는 일본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팁스 스프레드를 중심으로 하는 물가 연동 국채들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미국,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고요. 한국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채 금리가 전부 레벨업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다 내려왔지만 미국 올랐죠. 독일 올랐죠. 픽스 국가들 다 올랐죠. 그리고 지금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 국채 금리가 모두 올랐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국채 금리가 다시 1%로 육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니케이 지수가 온전하겠느냐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 그림도 똑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환율의 제이커브 효과,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공수부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언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학균 팀장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환율에는 제이커브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초반에 엔화의 어떤 급격한 흐름에도 무역 수준은 개선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주가는 제이커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구간에서도 주가 지수는 오히려 내려간 적이 있다. 이 97년, 98년에 이 무역 수지가 제이커브 효과로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건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구간에서 엔화 환율이 변함으로써 무역 수지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환율은 말씀드렸던 J커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J커브의 효과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환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J커브 효과를 그리진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일본이 덜 가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 아베 정부가 참여연 선거까지 결국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더 보수화, 우익화되면서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고이즈미 정권 때도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격화되는 모습, 고이즈미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주변 국가와 경쟁 관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엄청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수입 시장에 일본 점유율이 빠르게 감소를 했고 최근에도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서 한국과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본다면 아베 정부의 압승이 결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나왔거든요. 선거 이후에 과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검증에 들어갑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본 증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횡보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랐으나 오름폭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는 빠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빠졌죠.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한국과 일본의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좀 더 탄력적으로 한국은 많이 오르고 일본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은 비교적 1900선에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는 한 7, 8%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본은 반대로 고점 대비해서 한 3, 4% 정도 이번 주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이 리포트에서 지적한 대로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전체적인 이 지금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거 이전에는 한 68% 정도였는데 선거가 막상 끝나고 나니까 압승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50%대로 한 14%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엔화 약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이즈미 아베노믹스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 얘기대로 몇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포트를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리포트 핵심은 뭐냐면 일본은 호재를 다 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시각도 조금 바뀔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이 결국은 핵심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주 최근 동향, 7월 24일까지 전체적인 펀드의 동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머징 국가로는 여전히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좁쌀만큼 들어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돈의 핵심은 여전히 선진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강도가 줄었죠.
이머징 쪽으로 늘었지만 이머징 쪽으로 대규모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선진국 쪽에 자금이 머물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이 유리한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소재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많이 빠지고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수익률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일본을 한국이 단기적으로 이기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글로벌 자금의 선택은 여전히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일본을 비롯한 이 선진국을 선택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돌아가고 있는 돈이죠. 기존의 달러 캐리, 유로 캐리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움직이는 대로 그 자금 흐름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일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려고 했던 지지율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일본의 해외로 나가고 있는 비중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은 해외 쪽 투자와 해외 쪽에서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늘어서 2014년 정도에 가면 거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돈을 투입해서 자국 내에 투입하는 물량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업들을 통해서 해외 쪽으로 많이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그림은 일본의 M&A 건수인데요. 자,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위기로 떨어졌던 M&A 건수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M&A 건수의 대부분은 동남아 지역의 M&A 건수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 총리 아베 총리가 벌써 3번이 넘게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TPPA와 같은 이 경제협력기구에도 가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국을 비롯해서 지금 미얀마라든지 이제 막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노력들, 이렇게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일본의 돈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 통해서 가고 있습니까? 일본 기업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많은 전체적인 펀드 투자자 입장에 의해서는 돈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흘러나가고 있는 통로인 일본 기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소니의 이익이 좋아지고 도요다의 이익이 좋아져서 그들 종목을 사는 자금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 자금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롱텀으로 보고 있는 자금들은 이 일본계 자금들이 기업을 통해서 해외 기업들을 M&A하고 해외 쪽에 흘러나가서 그쪽에 투자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M&A 건수와 금액이 나오는데 2011년에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관련 뉴스들은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구글 같은 쪽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인도에도 투자하고 미얀마에도 투자하고 태국에도 투자하고 최근에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베노믹스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수 쪽에서는 여전히 실패 위험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쪽으로 나가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원전 위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 내수 쪽에서 투자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대부분, 장기 자금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 자금의 이동에 의해서 변동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자금의 흐름은 일본의 동남아 M&A와 동남아 투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를 직접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금들은 쉽게 일본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또 미얀마를 비롯한 이쪽에 만들고 있는 것이 일본의 생산시설, 제조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에 의해서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정밀기계,
화학, 철강 이런 쪽들은 또 일본 쪽이 동남아에서 생산해내는 물량에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수익률 역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일본 기업들을 왜 사는가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업들을 사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들의 이익의 증가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장기 펀드라면 결국은 이 돈은 쉽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한국은 최근에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쪽의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아베노믹스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다라는 논리는 일견 맞지만 또 일견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면서 일본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좀 가려내는 작업들, 여전히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투자 전략상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또 치킨게임에서 이긴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국내 내수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여에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